민수야? 민수야? 지영아. 정욱의 목소리가 폭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얘들아.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엔진음만이 남았고 그 뒤를 폭우가 삼켰습니다. 정욱은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길엔 차가 사라지고 오직 빗줄기만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욱의 굽은 어깨가 외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항상 정성을 다해 따뜻한 사연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이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어요. 묵직한 구름이 온 세상을 누르는 것 같았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니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은 쌀을 씻으며 그 소리를 흘려들었어요. 찬물이 손가락 사이로 흐를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셨죠. 그녀의 시선이 찬장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당신,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그래도 애들이 단풍 구경 가자고 하니 어쩌겠어요. 혼잣말이 새벽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욱이 돌아봤어요. 며느리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정욱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영이 먼저 말을 건네다니. 어머님, 오늘 단풍 구경 가실 준비 되셨어요?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오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욱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지영은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식탁에서도 시선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죠.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거니? 너희들끼리 가는 게 편할 텐데. 목소리가 떨려서 정욱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영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만 정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럼요. 어머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넘긴 모습이었지만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엄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산은 좀 쌀쌀할 거예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 정욱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금방 준비할게. 정욱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디건을 꺼내다가 멈췄어요. 서랍 안쪽에서 새 스카프가 보였거든요. 작년 생일에 혼자 백화점에 가서 산 것이었죠. 아무도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깊게 파인 주름, 듬성듬성해진 흰머리.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살짝 발랐습니다. 연한 분홍색이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더했죠. 거실로 나오자 민수와 지영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이 다가와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하고 가세요. 바람 불면 춥잖아요. 정욱은 놀란 눈으로 스카프를 받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챙겨주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정욱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었어요. 그 손길이 조금 서툴고 급했지만 정욱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차에 오르자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영은 조수석에, 정욱은 뒷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라디오에서 또다시 날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3시경부터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민수의 손이 재빨리 움직여 채널을 돌렸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날씨 예보는 맨날 틀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욱은 그것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다정함으로 받아들였죠. 그래, 오랜만에 나들이 가니까 기분이 좋구나. 정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바람이 센 것 같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우리 자주 단풍놀이 갔었죠? 민수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정욱의 얼굴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그랬지. 내가 6살 때인가 단풍잎 모으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운전대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영이 옆에서 그의 손등을 살짝 쳤습니다. 무언의 신호 같았죠. 참, 엄마. 단팥빵 좋아하시죠? 민수가 갑자기 방향 지시등을 켰어요. 도로변 작은 빵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 단팥빵이 유명해요. 엄마 드시라고. 민수가 차에서 내려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욱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신을 챙겨준 적이 있었던가요? 최근 몇 년간 아들은 늘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고 돈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냈었죠. 민수가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단팥빵 3개가 들어 있었어요. 정욱은 하나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네. 정말 맛있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서둘러 빵을 먹었습니다. 지영이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정욱은 보지 못했죠. 차는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울긋불긋한 단풍이 펼쳐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산 정상을 덮기 시작했어요. 비 올 것 같은데. 정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소나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타이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차가 갓길에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차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여기서 왜 서니?
비 이렇게 오는데. 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 내려서 바람 좀 쐬세요. 차 안이 답답하잖아요. 정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라니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마치 애원하는 것 같았죠. 정옥이 망설이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순간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평생 짐처럼 사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옥이 놀라 돌아봤을 때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차는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타이어가 진흙을 튀기며 미끄러졌고 붉은 후미등이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옥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어요. 그녀는 차를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스카프가 진흙탕에 떨어졌어요. 정옥은 그것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형광조끼를 입은 도로공사 직원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뒤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옥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구급대원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정옥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우리 민수가. 구급차 안에서 정옥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번지는 빗줄기였어요.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옥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삑. 그 단조로운 리듬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따끔했어요. 왼쪽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에도 거즈가 붙어 있었죠.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민수, 지영, 버려진 산길.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셨네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정옥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나아졌죠. 우리 아들, 민수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아드님께 연락은 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옥은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민수가 올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차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 아들이 와서 설명해 줄 거야.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를 수없이 들여다봤어요.
3시, 4시, 5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조무사가 죽을 가져왔어요.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정옥은 숟가락을 들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드셔야 기운 차리세요. 간호조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죠. 밤 9시가 되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으세요. 저체온증이 좀 있었고 무릎 찰과상 정도예요. 내일이면 퇴원 가능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연락은 됐나요? 의사가 간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찰나의 시선 교환을 정옥은 놓치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계속 연락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니. 민수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배터리가 나갔을 거야.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 코 고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계속 되짚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머릿속에서 지영의 말이 계속 메아리 쳤어요. 평생 짐처럼 사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 비는 그쳤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간호사가 아침 체온과 혈압을 재러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퇴원이시네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난감해졌어요. 혼자서는 퇴원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연락해 볼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출장 중이라서 못 오신대요. 대신 퇴원 수속은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출장? 그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출장이라니.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출장이면 어쩔 수 없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친척이라도.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민수가 전부였죠. 아니, 전부였다고 생각했었죠. 점심 무렵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김미나입니다. 퇴원 후 거처 문제로 상담 드리려고 왔어요. 정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쳐요? 집에 가면 되는데. 미나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드님 댁이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정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 그럼 단풍놀이 가자고 했을 때 이미.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이 거기 있어요. 10년째 살던 집인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나가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제가 관리사무소에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이사 가셨다고.
전화번호도 바뀐 것 같아요. 정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구나. 처음부터 자신을 버리려고 했구나. 어머님이 입고 계시던 옷에서 이것만 나왔어요. 미나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진흙에 젖은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지영이 둘러준 그 스카프. 정욱은 그것을 꺼내 얼굴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옆 침대의 환자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정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나가 정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복지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나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저녁이 되자 경찰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어르신,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기 혐의로 고소하실 건가요? 정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소?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고였어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다른 가족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들 하나뿐이에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어르신 같은 경우가 요즘 많아요. 정욱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전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퇴원해야 합니다. 갈 곳도 없는데. 휴대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려왔어요. 번호를 바꿨구나. 정말 철저하게 연을 끊으려는구나. 정욱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이 병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욱은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심전도 기계의 삑삑 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어요. 새벽 4시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비록 버림받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만졌어요. 축축하게 젖어 있던 것이 이제는 말라 있었죠. 그래, 밥은 식으면 다시 데우면 돼.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퇴원날 아침 정욱은 병원 로비에서 사회복지사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에 젖은 스카프와 병원에서 준 일회용 슬리퍼, 그리고 찢어진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손에 들린 것이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라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회색 승합차가 병원 정문에 멈췄습니다. 미나가 내려서 정욱의 짐을 받아들었어요. 차에 오르자 낡은 시트에서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 자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연고도 없는 타양 같았죠. 어르신, 복지센터까지는 30분 정도 걸려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욱의 귀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응이라니.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복지센터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녹슨 철제 난간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정욱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 되는구나.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과 오래된 가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게시판이 걸려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몇몇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미나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문패도 없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4인방이라 다른 분들도 계세요.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커튼도 반쯤 찢어져 있었어요. 한쪽 구석 침대에는 굽은 등을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다른 침대에는 이불이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죠. 새로 오셨나 보네.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앉아있던 여자였어요. 7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짙은 파마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정욱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여자는 정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내야. 박금내. 여기선 성씨 따위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버림받은 몸들이니까. 그 직설적인 말에 정욱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버림받은 몸. 그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죠. 정욱은 빈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베개는 납작했죠. 벽에는 습기 얼룩이 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가자. 금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따라 나섰어요. 식당은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자 음식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욱이 평생 만들어온 음식 냄새와는 달랐어요. 기름지고 싱거운 대충 만든 냄새였죠. 식당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에 밥과 국 그리고 반찬 2가지를 받았어요. 밥은 찰기가 없었고 국은 짰으며 김치는 시큼했습니다. 정욱은 한 숟가락 떠넣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입맛 없지? 처음엔 다 그래. 금예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밥을 먹었어요. 나도 처음 왔을 땐 굶었어. 근데 안 먹으면 죽어. 살려면 먹어야지. 정욱은 금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얼마나 계셨어요? 3년. 아들놈이 사업 망하고 나를 여기 던져놓고 갔지. 처음엔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 1달만, 2달만 기다리라고. 근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 금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미 지나간 듯 했어요. 저도 아들이. 정욱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금예가 정욱의 팔을 툭 쳤어요. 다 알아. 여기 오는 사람들 사연 다 비슷해. 자식한테 버림받고 돈 뺏기고 집 빼앗기고. 근데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 점심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욱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물 얼룩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어요. 그 모양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죠. 한때는 선명했지만
이제는 흐릿하게 번진 오후가 되자 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요. 정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주소란에서 펜이 멈췄어요. 쓸 주소가 없었죠. 10년간 살던 집은 이제 남의 집이 됐고 여기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주소 쓰시면 돼요. 복지사가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정욱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복지센터가 자신의 주소가 되는 순간 정말로 집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자 방 안에 다른 할머니들도 돌아왔습니다. 한 명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지 계속 중얼거렸고 다른 한 명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금예만이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정욱은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말랐지만 진흙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스카프를 얼굴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와 빗물 냄새, 그리고 배신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게 뭐야? 금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거예요. 버리기 전에 준 거구나. 그것도 나름 양심은 있었나 보네. 금예의 냉소적인 말에 정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밤 9시 소등 시간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모든 것이 불편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민순의 새 집이겠죠. 지금쯤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거예요. 잠 안 와? 금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은 무슨. 평생 적응 안 돼. 그냥 버티는 거야. 금예가 침대에서 일어나 정욱 옆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봐. 저 불빛들. 다 누군가의 집이야. 우리도 저런 집이 있었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 금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집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걸까요? 글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금예가 정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마. 눈물은 이미 다 말랐을 거야. 이제부터는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복지센터 안은 적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밥을 지을 부엌도 청소할 집도 없었죠.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지센터 한쪽에 작은 공용 부엌이 있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그리고 몇 개의 냄비가 전부였죠. 정욱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봉지 커피를 탔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금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도 잠이 없는 모양이었죠. 커피 한 잔 할래요? 정욱이 물었고 금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정욱 씨, 여기서 살려면 규칙이 있어. 금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첫째, 기대하지 마. 아무도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아. 둘째, 울지 마. 눈물 흘려봐야 아무도 불쌍하게 안 봐. 셋째, 금예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셋째, 손을 놓지 마.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래야 미치지 않아. 정옥은 금례를 바라봤습니다. 거친 말투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금례 씨. 고마울 것도 없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그날 오후 정옥은 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경로당 요리봉사자 모집. 그녀는 전단지를 떼어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희망 때문이었죠. 정옥이 경로당 요리봉사자 모집 전단지를 들고 복지센터 사무실을 찾은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요리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정옥은 전단지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네. 저 평생 밥 짓고 반찬 만들며 살았어요. 이제라도 그 솜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미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경로당으로 오시래요. 간단한 면접이 있을 거예요.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이라니. 70이 넘은 나이에 면접을 본다는 게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방으로 돌아오자 금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옥의 표정을 보더니 일어나 앉았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경로당에서 요리 봉사자를 뽑는데요. 내일 면접 보러 가요. 금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거 좋네. 손 놓고 있으면 금세 늙어. 뭐라도 해야지.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무슨 요리를 해달라고 할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니면 간단한 나물 반찬? 머릿속으로 레시피를 정리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복지센터에서 받은 중고 옷이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금례가 립스틱을 건네줬습니다. 이거 발라. 첫인상이 중요해. 정옥은 거울을 보며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죠. 경로당은 복지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복지센터보다는 깨끗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노래교실이 진행되고 있었죠. 정옥 씨 맞으세요?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경로당 관리자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방 좀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 큰 냉장고 2대, 그리고 각종 조리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옥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주방을 본 거였죠. 하루에 30명 정도 식사를 하세요.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요리를 하는데 최근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관리자가 설명하는 동안 정옥은 주방을 둘러봤어요. 칼은 무뎌져 있었고 도마는 얼룩져 있었죠. 냄비 바닥엔 누른 자국이 그대로였고요. 손질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간단하게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실래요? 실력을 좀 봐야 해서.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어요. 두부, 호박, 파, 된장. 기본적인 재료는 다 있었죠.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에 칼이 쥐어지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어요. 탁탁탁 두부가 일정한 크기로 잘려나갔습니다.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파는 어슷하게 썰었죠.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된장을 체에 걸러 풀었습니다. 농도를 맞추고 간을 보고 재료를 넣는 타이밍을 계산했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15분 후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관리자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딱 집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정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어르신, 당장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돌아오는 길에 정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지센터 방문을 열자 금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합격이에요. 내일부터 나가래요. 금례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네. 그 다음 날부터 정욱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로당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죠. 손놀림은 날이 갈수록 빨라졌고 요리의 맛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정욱 씨가 만든 멸치볶음 최고야. 오늘 시금치나물도 기가 막혀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정욱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욱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관리자님, 제가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포장하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배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구청에 제안해 볼게요. 며칠 후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승인됐습니다. 정욱은 더욱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도시락을 받은 한 할머니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반찬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정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 나서. 할머니가 정욱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욱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욱의 반찬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반찬 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머님 반찬만 먹겠대요. 정욱은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관리자와 상의한 끝에 소량이나마 판매를 시작했어요. 수익금은 경로당 운영비로 쓰기로 했죠. 어느 날 저녁 정욱이 복지센터로 돌아왔을 때 금례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왔더라. 너 때문에 우리 복지센터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 저 때문에요? 그래. 자립 의지를 보여준 훌륭한 사례라고. 표창장도 줄 거래.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버려진 몸이었는데 이제는 표창장을 받는다니. 그날 밤 정욱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복지센터에 온 후 처음으로 펜을 들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반찬을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아직 살아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와 지영이 자신을 버렸지만 세상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다음 주에는 구청 주체마을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정옥은 경로당 대표로 반찬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금례도 돕겠다고 나섰죠. 정옥 씨,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야. 금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해 볼게요. 두 사람은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계산하고 포장 용기를 준비했어요. 정옥의 손끝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습니다. 축제 전날 밤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 새벽 3시 정옥은 부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 장조림. 모든 반찬이 완벽했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민수가 날 버렸지만 난 다시 일어섰어요. 부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마을 축제 당일 새벽 4시 정옥은 이미 경로당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 세계에서는 멸치 육수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각종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금례도 옆에서 열심히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죠. 정옥 씨, 우리가 준비한 양이 모자라면 어쩌지? 금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프라이팬에 멸치를 볶으며 웃었어요. 모자라면 더 만들면 되죠. 손이 있는 한 걱정 없어요. 기름에 볶아지는 멸치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간장과 설탕, 그리고 정옥만의 비법 양념이 더해지자 냄새는 더욱 진해졌어요. 옆에서 보던 금례가 감탄했습니다. 이 냄새만으로도 사람들이 줄 설 것 같아. 오전 9시 축제장으로 향하는 리어카에는 반찬통이 가득 실렸습니다. 멸치볶음 50통, 시금치나물 30통, 무생채 40통, 그리고 장조림 20통. 정옥과 금례, 그리고 경로당 봉사자 몇 명이 함께 리어카를 밀었어요. 축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각종 부스가 줄지어 있었고 무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정옥의 부스는 중앙 통로 바로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 반찬 나눔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걸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머, 이 냄새 뭐예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정옥이 작은 종이컵에 멸치볶음을 조금 담아 건넸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가 맛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쉴 새 없이 반찬을 포장하고 금례는 계산을 도왔어요. 불과 1시간 만에 준비한 반찬의 절반이 팔렸죠. 할머니,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정옥이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평생 가족들 밥 해먹이다 보니 손에 익은 거예요. 가족분들 정말 부러워요. 이런 반찬 매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의 말에 정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준비한 반찬이 동나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당황했지만 금례가 재빨리 경로당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반찬 더 필요해요. 빨리 가져다 주세요. 30분 후 경로당 봉사자들이 추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정옥이 아침에 미리 만들어둔 예비분이었죠. 사람들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중년 남자가 부스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평범한 축제 관람객과는 달라 보였어요. 혹시 이 반찬을 직접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금례가 정옥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구청 지역 경제과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반찬이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옥이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구청에서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께 제안드리고 싶어요. 정식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 가게라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임대료 지원도 되고 초기 시설비도 지원해드려요. 무엇보다 어르신의 솜씨라면 충분히 성공하실 거예요. 옆에서 듣던 금례가 정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옥 씨, 이거 기회야. 놓치지 마. 정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려진 지 불과 3개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축제가 끝날 무렵 정옥의 부스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150통이 넘는 반찬이 모두 팔렸죠. 수익금을 세어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옥은 그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어르신이 번 거예요. 가지세요. 관리자가 말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로당이 저를 살려준 곳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저녁이 되자 축제장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대에서는 노래자랑이 한창이었어요. 정옥과 금례는 빈 부스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눴습니다. 정옥 씨, 정말 대단해. 가게 사장님이 되는 거야? 금례의 목소리에 부러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이 금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례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가게 열면 같이 일해요. 우리 동업하는 거예요. 금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당연하죠. 혼자는 못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악수보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옥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가게 위치를 물색했어요. 복지센터 사람들도 모두 응원했습니다. 정옥 씨가 우리의 희망이야.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옥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가게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점포였어요. 비록 좁고 낡았지만 정옥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죠. 여기가 내 가게. 정옥은 빈 공간을 둘러보며 상상했습니다. 저쪽에는 냉장고를, 이쪽에는 조리대를, 그리고 입구에는 따뜻한 간판을 걸 거예요.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야? 금례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비 오는 날의 밥상. 비 오는 날? 왜? 정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엔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버려졌지만 비 오는 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비가 와도 따뜻한 밥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정말 좋아. 가게 오픈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중고 냉장고를 들여오고 조리기구를 구입하고 반찬통을 주문했어요. 정옥의 손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메뉴를 연구하고
낮에는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시식용 반찬을 만들었죠. 어느 날 저녁 정옥은 혼자 가게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벽에 걸 사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녔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여보, 나 이제 가게를 열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가게 한쪽 벽에 걸었어요. 오픈 전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손님이 안 오면 어쩌지? 반찬이 맛없다고 하면? 가게가 망하면? 하지만 새벽이 되자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것. 오전 5시 정옥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이 닦인 조리대 위에 도마를 놓고 칼을 들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그리고 김치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멸치는 한 마리씩 머리와 내장을 제거했고 시금치는 뿌리까지 깨끗이 다듬었어요. 감자는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부서지지 않게 했고 김치전은 바삭하면서도 촉촉하게 부쳤죠. 9시 가게 오픈 시간이 됐습니다. 정옥은 새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깊게 심호흡을 하고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비 오는 날의 밥상.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났습니다. 정옥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솜씨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나가는 시작. 가게 오픈 첫날, 정옥은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멸치볶음이 윤기나게 빛났고 초록빛 시금치나물은 싱그러웠어요.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가게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죠. 간혹 간판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연 가게예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구경해 보세요. 여성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멸치볶음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직접 만든 거라 맛은 보장해 드려요. 여성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한 통만 사볼게요. 맛있으면 다시 올게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 돈을 건넸어요. 여성이 나간 후 그녀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3,000원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번 첫 수입.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몇 명의 손님이 더 들렀습니다. 대부분 구경만 하고 나갔지만 2~3명은 반찬을 사갔어요. 저녁 6시 정옥이 문을 닫으려는데 한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직 안 닫으셨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네, 아직 열려 있어요.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여기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진짜 옛날 반찬 가게 같아요. 정옥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 블로그 하는데 이런 가게 소개하고 싶어서요. 사진이요? 정옥은 당황했지만 청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능숙한 솜씨로 가게 곳곳을 촬영했어요. 반찬들, 낡은 간판,
그리고 정옥의 주름진 손까지. 할머니, 반찬 만드는 모습도 찍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정옥은 망설였지만 청년의 열정에 감동받아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재료로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달걀을 푸는 손놀림,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모습, 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말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청년의 얼굴에는 감탄이 어렸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카메라로도 느껴져요. 계란말이가 완성되자 청년이 한 점 맛을 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정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뇨. 이런 맛 요즘 어디서도 못 먹어요. 청년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혜준,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이랑 영상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욱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로그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혜준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올려주세요. 혜준은 반찬 몇 가지를 사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청년이 떠난 후 정옥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15,000원.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날 밤 혜주는 집에서 밤새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밥상,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올렸어요. 정욱이 반찬을 만드는 모습, 주름진 손이 재료를 다루는 클로즈업, 그리고 완성된 반찬들의 사진. 글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머니의 손맛에는 세월의 정성이 담겨 있다고. 마지막에는 가게 위치와 영업시간을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이 가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에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블로그 보고 왔어요. 할머니 반찬 먹어보고 싶어서요. 정욱은 어리둥절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반찬을 골랐어요. 멸치볶음이 가장 인기였고 시금치나물도 금세 팔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몰렸습니다. 정욱은 쉴 틈이 없었어요. 금례가 와서 도와줬지만 두 사람도 벅찰 정도였죠. 정욱 씨, 이게 다 뭔 일이야? 나도 몰라.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 오후에 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분비는 가게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제 포스팅이 화제예요.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었어요. 정욱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젊은이의 도움으로 가게가 알려진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혜준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정기적으로 영상 찍으면 어때요? 요리하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욱은 망설였지만 혜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그 후로 혜준은 일주일에 2~3번 가게를 찾았습니다. 정욱이 반찬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고 때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그냥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남편 입맛에 맞추면서. 정욱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혜주는 그 이야기들을 정성스럽게 기록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가게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방송 취재라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취재팀이 왔을 때 가게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 반찬 가게군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정옥을 비췄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비 오는 날의 밥상이라는 이름이 특별한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따뜻한 밥 한 끼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녀는 버려진 그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상의 의미만 전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주문 문의가 왔어요. 정옥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금내화해준 그리고 경로당 봉사자들이 모두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죠.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전화기를 든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넉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 짧은 순간 버려진 산길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빗속에서 사라지던 차의 후미등, 젖은 스카프, 그리고 끝없던 절망. 엄마, 듣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전화했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방송도 나왔다면서요. 정옥의 입가에 쓴웃음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제야 연락이 온 이유를 알겠어요. 자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다시 나타난 거였죠.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지영이도 엄마 뵙고 싶대요. 정옥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넉 달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만나자니. 내가 왜 너희를 만나야 하니? 엄마,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설명할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설명은 됐어. 끊을게.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가게로 갈게요. 정옥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정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 가게로 와. 10분만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금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민수가 전화했어요. 금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놈이 이제 와서 뭔 전화야? 만나자고 해요. 후회한대요. 금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 내 엄마가 방송 나온 거 보고 돈 냄새 맡은 거지. 정옥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았죠. 다음 날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으며 일상적으로 보냈지만 마음은 계속 시계를 향했어요. 2시 50분 민수와 지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지영도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한 걸음 다가오려 했지만 정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기서 할 말만 해. 민수와 지영은 머뭇거리다가 자리에 섰어요.
가게 안에 몇몇 손님들이 궁금한 듯 쳐다봤지만 정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미쳤었어요. 비톡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도 빼앗길 위기였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표정 변화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 버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잠시 복지센터에 모시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모시려고. 잠시? 정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넉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병원에 있을 때도 안 왔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정욱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혜준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준의 등장에 민수와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보호하는 모습이 의외였던 거죠. 괜찮아. 혜준아,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혜준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수를 훑어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제 엄마도 가게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욱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가게가 잘 된다니까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도와준다고? 네, 제가 경영도 도와드리고 지영이는 홍보도 하고. 그만.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후회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욱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 내가 빗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복지센터에서 처음 밤을 보낼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엄마,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 자격은 이미 버렸잖아.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정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폭우 속에 버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도 막막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는 항상 있어. 너희는 나를 버리는 걸 선택한 거야. 정욱이 계산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젖은 스카프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마르고 얼룩이 남아 있었죠. 이거 기억나니? 지영이가 둘러준 스카프야. 그날의 유일한 증거지. 지영이 스카프를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정욱이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 진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정욱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혼자 일어섰어. 너희도 그렇게 해. 민수와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금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혜준도 주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려놓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칼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와 지영을 만났다. 돌려보냈다. 아프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민수와 지영을 돌려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예상과 달리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활력이 솟아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멸치를 볶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안 열었는데. 정옥이 문을 열자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었어요. 죄송한데 아침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급히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바로 해드릴게요. 정옥은 재빨리 된장찌개를 데우고 갓 지은 밥을 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받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천천히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정옥은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모두 외국에 있고 혼자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며칠째 굶었다고 했죠. 정옥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매일 오세요. 아침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괜찮아요.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맛있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금례가 걱정했지만 정옥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정옥 씨,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공짜로 나눠주면 어떡해? 괜찮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일주일 후엔 20명이 넘었죠. 정옥은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밥을 더 많이 짓고 국을 더 끓이고 반찬을 더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텅 비었던 가게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으니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혜준과 비슷한 나이였는데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저 무료 아침 식사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앉으세요.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옥이 밥상을 차려주자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먹었어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친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돈이 떨어져서. 괜찮아요. 힘내세요. 곧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청년은 며칠 동안 계속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할머니, 취직했어요. 오늘부터 출근이에요. 정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청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이거 적지만. 정옥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대신 나중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깊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자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 오는 날의 밥상은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찾아와 제안했어요. 어르신, 구청에서 지원해 드릴 테니 규모를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너무 크면 정이 없어져요. 대신 정옥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요리 교실을 열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요리라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구청은 흔쾌히 승낙했고 일주일 후 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에는 10명이 왔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죠. 오늘은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정옥은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계란을 푸는 법, 간 맞추는 법, 말아가는 요령. 수강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했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한 할아버지가 타버린 계란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옥이 다가가 도왔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다 함께 만든 요리를 먹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자신들이 만든 음식이라 더 맛있었어요. 평생 처음 만들어 봤어요. 집에 가서 손자한테 해줘야겠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금례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 민수가 또 왔대. 정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에? 복지센터에. 너를 찾더라고.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거절했는데 왜 또 오는 걸까요? 무시해. 만날 이유 없어. 하지만 다음 날 민수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죠. 정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승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으로만 봤던 손자. 민수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손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옥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진한 눈망울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승우야, 안으로 들어와. 정옥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수도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정옥이 막았습니다. 너는 밖에서 기다려. 엄마, 아이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 정옥은 승우에게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집이에요? 응, 할머니 가게야. 우와, 맛있는 게 많네요. 아이의 해맑은 모습에 정옥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수의 의도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30분 후 정옥은 승우를 민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이용하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정옥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정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봤지만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해시태그 재구장 나눔의 날, 그리고 평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었고 거리엔 찬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비 오는 날의 밥상 안은 따뜻한 김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큰 결심을 했어요. 연말을 맞아 나눔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한 거죠. 하루 동안 모든 반찬을 무료로 나눠주고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정옥 씨, 그렇게 크게 버려도 괜찮겠어? 금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년 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혜준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포스터를 만들고 블로그에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소식을 들은 경로당과 복지센터 사람들도 모두 나섰죠. 행사 전날 밤 정옥은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쌀 50kg을 씻고 김치 30포기를 썰고 멸치 육수를 끓였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을 정도로 일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정옥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복지센터 할머니들, 경로당 어르신들, 그리고 평소 무료 아침을 먹던 사람들까지. 우리도 돕겠어요. 정옥 씨 혼자 하기엔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저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야채를 다듬고, 누군가는 그릇을 닦고, 누군가는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정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9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별 없이 줄을 섰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거 드세요. 정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행복했어요. 점심 무렵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구청장이었어요. 정옥 어르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구청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자들도 함께 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정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을 떠줄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식당들이 하나둘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요. 정옥 어르신이 시작하신 일인데 우리가 빠질 수 없죠.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분식집에서는 김밥을, 치킨집에서는 튀김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나눔으로 번진 거예요. 저녁 무렵 정옥은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혜준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1000명은 넘게 왔을 거예요. 정옥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죠. 엄마, 설거지라도 도울게요. 정옥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비굴함도 계산도 없었죠. 그저 피곤하고 지친 한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왜 왔니? 그냥 오늘 같은 날 혼자 있기 싫어서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갈게요. 민수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묵묵히 닦았어요. 지영도 조용히 들어와 남은 음식을 정리했죠. 정옥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두기로 했어요. 나눔의 날이니까. 밤 9시 행사가 끝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돌아갔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영도 인사 없이 조용히 떠났죠. 정옥이 가게 문을 잠그려는데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어요. 엄마, 오늘 엄마가 하는 일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정옥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일 했어. 정옥 씨가 시작한 나눔이 온 동네로 퍼졌잖아.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정옥 씨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가능했지.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정옥 씨, 이제 진짜 행복해? 금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센터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옥 씨, 수고했어요. 우리 영웅이 왔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누군가 케이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죠.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비 오는 날 버려졌지만 눈 오는 날 다시 태어났다. 밥은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다시 따뜻해진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춥지 않았어요. 정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가게 앞 화단에는 새싹이 돋아났어요. 정옥은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금예가 정식으로 동업자가 되어 매일 함께 일했고 혜주는 주말마다 와서 도왔죠. 가게는 이제 작은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었고 매일 100여 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구청에서는 확장 이전을 제안했지만 정옥은 여전히 작은 가게를 고집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의 유명 다큐멘터리 작가였어요. 정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 싶었죠. 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기,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출연료는 모두 복지센터에 기부할게요.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정옥의 일상을 그대로 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드는 모습, 무료 급식을 나누는 모습, 요리 교실에서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도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빗속에 버려졌을 때요. 하지만 그 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드님을 용서하셨나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촬영 마지막 날 제작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정옥의 반찬을 먹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영상 편지였어요. 할머니 반찬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울면서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영상을 보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승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데리고 가도 될까요? 정옥은 망설였지만 손자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 승우만 데려와.
하지만 약속 시간에 온 것은 승우만이 아니었어요. 민수와 지영,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죠. 둘째예요. 2달 됐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또 다른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승우가 정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민수가 무거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그동안 못 드린 용돈이에요. 정욱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대신 그녀는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승우랑 아기 데리고 와. 밥 먹고 가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문을 조금 열어준 거였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넘었고 반향은 컸어요. 다음 날 가게 앞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르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정욱은 편지 하나하나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비 오는 날의 밥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프랜차이즈 제안도 많았지만 정욱은 여전히 작은 가게 하나만 운영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정욱은 가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년 전 그날처럼 비가 왔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할머니, 비 와서 손님 없으면 어떡해요? 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비 오는 날일수록 따뜻한 밥이 필요한 법이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을 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비 오는 날엔 여기 밥이 최고죠. 할머니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욱은 바쁘게 움직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무렵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정욱은 잠시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금예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욱 씨, 우리 참 멀리 왔네. 그러게요. 복지센터에서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비는 때로 우리를 젖게 하지만 그 비가 있어야 무지개도 뜬다. 나는 비 오는 날 버려졌지만 비 오는 날 다시 태어났다. 밥은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다시 따뜻해진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욱은 펜을 내려놓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가득했고 진열대에는 갓 만든 반찬이 줄지어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멀리서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비 오는 날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지만 마음의 비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을 다시 데워줍니다. 식어버린 마음이라도 정성으로 데우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